서울의 오래된 달동네 볕이 잘 들지 않는 좁은 골목길 끝에 박지훈 씨와 6살 난 딸 수아의 작은 보금자리가 있었다. 금방이라도 허물어질 듯 낡은 연립주택의 반지하 방은 한낮에도 어둑했고 겨울이면 외풍이 매서웠지만 부녀의 공간에는 늘 잔잔한 온기가 흘렀다. 지훈 씨는 새벽같이 일어나 공사장을 전전하는 일용직 노동자였지만 고된 하루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 언제나 수에게 세상에서 가장 다정한 아빠가 되어주었다. 박수와 그의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딸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지고 태어났다. 수아는 말을 거의 하지 못했고 눈 맞춤도 어려워했으며 자신만의 세계에 갇혀 지내는 아이였다. 아이는 특정 소리나 빛 혹은 낯선 감촉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고 일상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불안해하며 울음을 터뜨리곤 했다. 그런 수아를 돌보는 일은 지훈 씨에게 하루하루가 고되고 힘겨운 연속이었지만 그는 단 한 번도 딸아이 앞에서 지친 기색을 보이거나 짜증을 낸 적이 없었다. 그에게 수아는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존재이자 삶의 유일한 의미였다. 아내가 수아를 낳고 얼마 지나지 않아 병으로 세상을 떠난 후 지훈 씨는 홀로 수아를 키워왔다. 그는 딸아이의 작은 변화 하나하나에 귀 기울였고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두려워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수아는 반짝이는 물건이나 부드러운 털실 뭉치를 하염없이 만지작거리는 것을 좋아했고 특정 동요를 틀어주면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로 흥얼거리며 작은 어깨를 들썩이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순간은 아주 짧았고 대부분의 시간 동안 수아는 방구석에 홀로 앉아 자신만의 세계에 침잠해 있었다. 지훈 씨의 가장 큰 고민은 수아와 소통하는 방법이었다. 그는 딸아이의 마음속으로 들어가는 문을 찾고 싶었지만 그 문은 너무나도 굳게 닫혀 있는 듯했다. 수아가 유일하게 애착을 보이는 것은 몇 년 전 그가 길에서 주워온 이제는 털이 다 빠지고 군데군데해진 작은 곰 인형뿐이었다. 수아는 잠을 잘 때도 밥을 먹을 때도 그 낡은 곰 인형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 하지만 그 곰 인형마저도 너무 오래되어 더 이상 수에게 충분한 위안을 주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지훈 씨는 방 한구석에서 낡은 곰 인형에 떨어진 팔을 붙잡고 소리 없이 울고 있는 수아를 발견했다. 그 모습을 보는 순간 그의 가슴은 미어지는 듯 아팠다. 그는 딸아이를 위해 무언가 특별한 것을 해주고 싶었다. 수아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고 아이의 닫힌 세계에 작은 창문을 열어줄 수 있는 그런 것. 그때 그의 시선이 방 한쪽에 아무렇게나 쌓여있는 색바랜 천 조각들과 헌 옷가지들에 머물렀다. 그것들은 그가 공사장에서 일하며 틈틈이 주워 모으거나 이웃들이 버린 것을 얻어온 것들이었다. 그는 문득 한 가지 생각을 떠올렸다. 자신이 직접 수아를 위한 인형을 만들어주는 것이다. 세상에 단 하나뿐인 오직 수아만을 위한 특별한 인형을. 그는 수아가 좋아하는 부드러운 감촉의 천아이가 편안함을 느끼는 은은한 색깔, 그리고 아이가 특별히 애착을 보이는 작은 물건들을 떠올렸다. 그는 수아가 잠든 늦은 밤, 작은 등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바느질을 시작했다. 그의 투박하고 거친 손으로 하는 바느질은 서툴렀지만 한 땀 한 땀 정성을 다했다. 그는 인형의 몸통을 만들고 팔다리를 붙이고 수아가 좋아하는 털실로 머리카락을 만들어 주었다. 인형의 눈은 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반짝이는 단추로 대신했고 입게는 희미한 미소를 그려 넣었다. 그는 인형이 수에게 단순한 장난감이 아니라 마음을 나누는 친구이자 위안이 되어주기를 바랐다. 그래서 인형의 몸속에는 수아가 만지면 안정감을 느끼는 작은 콩 주머니를 넣었고 인형의 옷에는 수아가 좋아하는 오래된 담요 조각을 덧대주었다. 그는 또한 인형의 한쪽 손에는 수아가 늘 손가락으로 만지작거리는 작은 나무 구슬을 꿰어 달아주었다. 며칠 밤낮으로 이어진 작업 끝에 마침내 수아만을 위한 특별한 인형이 완성되었다. 그것은 가게에서 파는 예쁘고 화려한 인형은 아니었다.
오히려 조금은 어설프고 투박해 보이는 수제 인형이었다. 하지만 그 인형에는 세상 그 어떤 값비싼 선물로도 살 수 없는 아빠의 깊은 사랑과 이해, 그리고 딸을 향한 간절한 바람이 담겨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지훈 씨는 완성된 인형을 조심스럽게 수에게 내밀었다. 수아는 처음에는 낯선 물건에 경계심을 보이며 뒤로 물러섰지만 지훈 씨가 인형을 아이의 손에 쥐어주자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수아는 인형의 부드러운 감촉과 익숙한 담요 냄새에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작은 손가락으로 인형의 얼굴을 더듬고 반짝이는 단추 눈을 만져보고 털실 머리카락을 쓸어보았다. 그리고 마침내 아이는 인형을 자신의 품에 꼭 끌어안았다. 아주 오랜만에 보는 수아의 얼굴에 떠오른 희미하지만 분명한 평온함이었다. 지훈 씨는 그 모습을 보며 자신도 모르게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그가 만든 작은 인형이 수아의 굳게 닫힌 마음에 아주 작은 틈을 만든 것일까? 그는 아직 알지 못했다. 이 작은 인형이 앞으로 그들 부녀의 삶에, 그리고 전혀 예상치 못한 또 다른 인연에 어떤 놀라운 변화를 가져다 줄지를. 그의 가슴 속에는 가난한 현실의 무게를 잠시 잊게 하는 아주 작지만 따뜻한 희망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었다. 박지훈 씨가 만들어준 인형은 그날부터 박수아의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수아는 잠에서 깨어나는 순간부터 잠이 드는 순간까지 마치 자신의 분신처럼 인형을 품에서 놓지 않았다. 아이는 인형에게 별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왜 별인지는 알 수 없었지만 지훈 씨는 수아가 밤하늘의 별을 올려다보는 것을 유난히 좋아했기 때문일 것이라고 짐작할 뿐이었다. 별이 인형은 수아의 일상에 작은 그러나 의미 있는 변화들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전에는 아주 작은 소리나 빛의 변화에도 쉽게 놀라거나 불안해하며 울음을 터뜨리던 수아가 별이 인형을 꼭 끌어안고 있으면 조금씩 안정을 되찾는 모습을 보였다. 인형의 부드러운 천의 감촉, 익숙한 아빠의 낡은 담요 조각 냄새, 그리고 손끝에서 굴러가는 작은 나무 구슬이 아이에게는 세상 그 어떤 것보다 큰 위안을 주는 듯했다. 수아는 말을 하지 못했지만 별이 인형을 통해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기 시작했다. 기분이 좋을 때면 수아는 별이 인형을 두 손으로 잡고 공중에서 흔들거나 자신만의 알 수 없는 노래를 흥얼거리며 인형을 어깨에 기대게 했다. 반대로 속상하거나 불안할 때면 별이 인형의 얼굴을 자신의 가슴에 파묻거나 인형을 구석에 데려가 함께 웅크리고 앉아있곤 했다. 지훈 씨는 그런 수아의 행동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고 세심하게 관찰했다. 그는 마치 암호 해독가처럼 딸아이가 별이 인형을 통해 보내는 미세한 신호들을 읽어내려 애썼다. 우리 수아 별이가 오늘 기분이 안 좋아 보이네. 혹시 아빠한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 별이가 대신 전해주려는 건가? 그렇게 말을 걸면 수아는 별이 인형을 들어 지훈 씨의 얼굴에 가져다 대기도 했고 때로는 인형의 작은 손을 움직여 지훈 씨의 손을 만지게 하기도 했다. 비록 완벽한 소통은 아니었지만 지훈 씨는 그 작은 몸짓들을 통해 이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딸아이의 내면 세계에 한 걸음 더 다가갈 수 있게 되었다. 별이 인형은 수에게 일종의 안전기지와도 같았다. 예전에는 낯선 환경이나 새로운 자극에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하며 심한 멜트다운을 보이곤 했던 수아가 별이 인형과 함께 있을 때는 그런 증상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아이는 불안할 때마다 별이 인형의 특정 부분을 만지작거리거나 인형에게 말을 걸듯 작은 소리를 내며 스스로를 진정시키는 방법을 터득해가고 있었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는 수아를 데리고 동네 작은 놀이터에 갔다. 평소 같으면 수아는 낯선 아이들의 소란스러움과 움직임에 겁을 먹고 집에 돌아가자고 울음을 터뜨렸겠지만 그날은 달랐다. 수아는 별이 인형을 꼭 끌어안은 차에 그네에 앉아 조심스럽게 주변을 살폈다. 다른 아이들이 신나게 뛰어노는 소리바람에 나무잎이 스치는 소리, 멀리서 들려오는 자동차 경적 소리까지. 수아는 마치
처음으로 세상의 소리들을 제대로 듣는 사람처럼 모든 것에 귀를 기울였다. 그때 한 아이가 다가와 수아의 별이 인형을 신기한 듯 만지려 했다. 순간 수아의 얼굴이 잔뜩 굳어지며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아이는 울음을 터뜨리는 대신 별이 인형을 더욱 꽉 끌어안고는 고개를 저었다. 그것은 아주 작지만 분명한 자기 표현이었다. 지훈 씨는 그 모습에 가슴이 벅차올랐다. 그의 딸이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과 소통하려 하고 있었던 것이다. 지훈 씨는 매일 밤 수아가 잠든 후에도 한참 동안이나 별이 인형을 바라보곤 했다. 그는 자신이 만든 투박한 인형이 딸아이에게 이토록 큰 의미가 될 줄은 미처 알지 못했다. 그는 인형의 해진 부분을 정성껏 꿰매주고 더러워진 곳은 조심스럽게 닦아주었다. 그에게 별이 인형은 단순한 물건이 아니었다. 그것은 딸아이와의 유일한 소통 창구이자 희망의 증표였으며 세상 그 어떤 값비싼 보물과도 바꿀 수 없는 기적이었다. 하루는 지훈 씨가 퇴근길에 시장에서 작은 사과 하나를 사왔다. 그는 사과를 반으로 잘라 한 조각을 수에게 내밀었다. 수아는 사과를 받아들고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이 먹기 전에 먼저 별이 인형의 입가에 가져다 대는 신용을 했다. 그리고는 마치 별이가 맛있게 먹었다는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으며 그제야 사과를 한 입 베어 물었다. 그 모습을 본 지훈 씨는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글썽였다. 그의 딸이 다른 존재와 교감하고 배려하는 마음을 배우고 있었던 것이다. 비록 그것이 살아있는 생명체가 아닌 인형일지라도 수에게는 별이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친구이자 가족이었다. 시간이 흐를수록 별이 인형은 수아의 삶에 더욱 깊숙이 자리 잡았다. 아이는 이제 별이 인형 없이는 잠시도 견디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다. 지훈 씨는 때때로 그런 수아의 모습에 걱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딸아이에게 그런 절대적인 믿음과 사랑을 줄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에 감사했다. 어느 주말 아침 지훈 씨는 큰 결심을 하고 수에게 말했다. 수아야, 오늘 아빠랑 같이 아주 잠깐만 밖에 나가볼까? 별이도 같이 가면 무섭지 않을 거야. 수아는 늘 현관문 밖으로 나가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했다. 하지만 그날 아이는 지훈 씨의 말에 잠시 망설이는 듯하더니 이내 별이 인형을 꼭 끌어안고는 아주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지훈 씨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딸아이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는 조심스럽게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현관문 앞으로 다가갔다. 수아의 몸이 긴장으로 뻣뻣하게 굳어 있었지만 아이는 별이 인형에게서 눈을 떼지 않았다. 마침내 지훈 씨가 현관문을 열고 바깥으로 한 걸음 내디뎠을 때 수아는 잠시 망설이다가 아빠의 손에 이끌려 아주 작은 한 걸음을 내디뎠다. 아이의 얼굴에는 두려움과 함께 아주 희미한 호기심이 떠올라 있었다. 별이 인형은 아이의 품에 안겨 마치 용기를 북돋아주듯 가만히 아이를 지켜보고 있었다. 지훈 씨는 그 작은 한 걸음이 수에게는 얼마나 큰 용기였는지 잘 알고 있었다. 그의 눈에서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가 만든 작은 인형은 정말로 기적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그것은 단순한 헝겊 조각과 손뭉치가 아니었다. 그것은 아빠의 사랑이었고 아이의 용기였으며 닫힌 마음을 열어주는 열쇠였다. 그는 이 작은 희망의 불씨가 앞으로 수아의 삶을 어떻게 밝혀줄지 기대하며 딸아이의 손을 더욱 굳게 잡았다. 별이 인형과 함께 현관문 밖으로 첫걸음을 내디뎠던 그날 이후 박수아의 세상은 아주 조금씩 그러나 분명하게 넓어지고 있었다. 박지훈 씨는 매일 오후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수아와 함께 별이 인형을 데리고 집 근처 골목길을 산책하는 것을 새로운 일과로 삼았다. 처음에는 아빠 손을 놓지 못하고 잔뜩 긴장했던 수아도 이제는 별이 인형을 품에 안고 제법 익숙하게 아빠의 발걸음을 따라 나섰다. 아이의 작은 변화는 주변 사람들의 눈에도 띄기 시작했다. 예전에는 늘 어두운 반지하방 창문에 희미하게 보이던 아이,
혹은 어쩌다 마주쳐도 눈도 맞추지 못하고 엄마나 아빠 뒤에 숨어버리던 아이가 이제는 아빠와 함께 골목길을 걷고 가끔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알 수 없는 소리를 내기도 하는 모습이 신기하게 보였던 것이다. 물론 수아는 여전히 말을 하지 못했고 낯선 사람을 보면 불안해했지만 별이 인형이라는 든든한 보호막 덕분인지 예전처럼 심한 거부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어느 날 오후 지훈 씨와 수아는 골목 어귀 작은 공터에 앉아 있었다. 수아는 품에 안은 별이 인형의 머리카락을 매만지며 혼잣말을 하듯 옹갈거리고 있었고 지훈 씨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때 옆집에 사는 한 아주머니가 다가와 말을 걸었다. 수아빠 요즘 수아가 많이 밝아진 것 같아요. 저 인형이 마음에 드나 봐요. 지훈 씨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다. 네, 아주머니. 제가 부족한 솜씨로 한번 만들어줘 봤는데 다행히 아이가 좋아해 주네요. 어머, 저걸 직접 만드셨다고요? 솜씨가 보통이 아니시네. 우리 손주 녀석도 인형이라면 환장을 하는데 나중에 하나 부탁드려도 될라나 몰라. 아주머니는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지훈 씨는 그저 웃기만 했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졌다. 예전에는 수아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안타까운 시선이나 불편한 질문을 받아야 했던 그였지만 이제는 딸아이의 작은 변화를 함께 기뻐해주고 자신의 서툰 솜씨를 칭찬해주는 이웃이 생긴 것이었다. 수아의 변화는 그것뿐만이 아니었다. 아이는 별이 인형을 통해 세상을 탐색하는 새로운 방법을 터득해 가고 있었다. 예를 들어 산책길에 처음 보는 꽃을 발견하면 수아는 별이 인형의 손을 그 꽃에 가져다 대며 마치 인형에게 꽃을 보여주는 듯한 행동을 했다. 그리고는 자신의 코를 킁킁거리며 꽃 향기를 맡고 인형에게도 그 향기를 맡게 해주려는 듯했다. 지훈 씨는 그런 수아의 모습을 보며 아이가 비록 눈으로 세상을 온전히 담지는 못하지만 자신만의 방식으로 세상을 느끼고 이해하려 노력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딸아이의 작은 세상이 조금이라도 더 풍요로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주말이면 수아를 데리고 조금 더 먼 곳까지 산책을 나섰다. 집 근처에 작은 공원이나 사람들이 많지 않은 한적한 강변 같은 곳이었다. 수아는 처음에는 낯선 환경에 불안해했지만 별이 인형과 아빠가 함께 있다는 사실에 용기를 내어 새로운 소리와 냄새 그리고 감촉들을 경험했다.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지훈 씨와 수아는 시내에서 조금 떨어진 한적한 수목권을 찾았다. 지훈 씨가 예전에 공사장에서 일하며 알게 된 곳이었는데 입장료도 저렴하고 사람도 많지 않아 수아가 편안하게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았다. 수아는 별이 인형을 유모차처럼 개조한 작은 수레에 태우고 지훈 씨의 손을 잡고 천천히 숲길을 걸었다. 새소리, 바람소리, 나무잎 바스락거리는 소리, 그리고 흙냄새와 풀내음이 아이의 모든 감각을 부드럽게 자극했다. 수아의 얼굴에는 전에 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떠올랐다. 지훈 씨는 그런 딸아이의 모습을 보며 가슴 벅찬 감동을 느꼈다. 그가 할 수 있는 것은 비록 작고 보잘것없는 일들이었지만 그것들이 모여 딸아이에게 이렇게 큰 기쁨을 줄 수 있다는 사실에 그는 더 없는 행복을 느꼈다. 바로 그때 그들 부녀의 모습을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여인이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고급스러운 옷차림에 선글라스를 낀 여인은 언뜻 보아도 평범한 사람은 아닌 듯했다. 그녀의 시선은 특히 수아와 아이가 애지중지하는 듯 보이는 독특한 모양의 인형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었다. 여인의 얼굴에는 복잡하고 알 수 없는 표정이 스쳐 지나갔다. 슬픔 같기도 했고 그리움 같기도 했으며 아주 희미한 희망 같기도 했다. 여인은 한참 동안이나 그 자리에 서서 움직이지 않고 지훈 씨와 수아를 지켜보았다. 그녀는 마치 아주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했지만 선뜻 다가가지 못하고 망설이는 사람처럼 보였다. 지훈 씨와 수아는 자신들이 누군가에게 관찰되고 있다는 사실을 전혀 눈치채지 못한 채 그들만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해가 기울기 시작하자 지훈 씨는 수아를 데리고 수목원을 나설 채비를 했다.
그때까지도 그 여인은 여전히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그녀는 지훈 씨 부녀가 시야에서 사라질 때까지 그들의 뒷모습을 하염없이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천천히 자신의 차로 돌아가 어디론가 다급하게 전화를 걸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에 들린 휴대폰 너머로 희미하게 흘러나오는 목소리는 잔뜩 흥분되어 있었고 그 안에는 아주 작은 희망과 함께 커다란 불안감이 뒤섞여 있는 듯했다. 지훈 씨는 아무것도 모른 채 수아의 작은 손을 잡고 집으로 향했다. 그의 마음은 오늘 딸아이와 함께 보낸 행복한 시간으로 가득 차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알지 못했다. 방금 전 그들을 스쳐 지나간 낯선 시선이 앞으로 그들 부녀의 평온했던 작은 세상에 얼마나 큰 파장을 몰고 올 것인지를. 운명의 수레바퀴는 이미 그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거대한 전환점을 향해 소리 없이 굴러가기 시작하고 있었다. 수목원에서 박지훈 씨와 딸 수아의 모습을 발견한 그날 밤 한채린 회장은 자신의 거대한 저택에서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다. 그녀의 손에는 낮에 몰래 찍은 초점이 흐릿한 수아와 별이 인형의 사진이 들려 있었다.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은 그녀가 7년 전 잃어버렸던 그리고 단 한순간도 잊지 못했던 딸아이의 어린 시절과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특히 아이가 품에 꼭 안고 있던 그 독특한 모양의 인형은 그녀의 마음에 설명할 수 없는 강한 파문을 일으켰다. 한채리는 대한민국에서 손꼽히는 패션 기업의 총수였다. 그녀는 젊은 나이에 뛰어난 사업 수완과 냉철한 판단력으로 회사를 성공으로 이끌었고 남부러울 것 없는 부와 명예를 거머쥐었다. 하지만 그녀의 화려한 삶 뒤에는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한 깊은 상처와 그리움이 숨겨져 있었다. 바로 7년 전 잃어버린 딸 수아에 대한 기억이었다. 젊은 시절 그녀는 촉망받는 디자이너였지만 집안의 반대로 사랑하는 사람과 힘겨운 결혼 생활을 시작했다. 남편은 예술가적 기질이 다분했지만 생활력이 없었고 시댁의 냉대는 날이 갈수록 심해졌다. 그 고통 속에서 그녀에게 유일한 빛은 딸 수아였다. 하지만 수아가 3살 되던 해 남편은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가뜩이나 그녀를 못마땅해 하던 시댁은 온갖 구실을 붙여 그녀에게서 수아를 빼앗아갔다. 그들은 채린에게 아이를 잘 키울 능력이 없다며 아이는 자신들이 책임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했다. 심지어 얼마 지나지 않아서는 수아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짓 소식까지 전하며 그녀를 절망의 나락으로 밀어넣었다. 체리는 모든 것을 잃었다. 사랑하는 남편 그리고 목숨보다 소중한 딸까지. 그녀는 한동안 세상을 등진 채 폐인처럼 살았다. 하지만 이대로 무너질 수는 없었다. 그녀는 딸아이 목까지 살아야 한다는 생각에 그리고 언젠가는 시댁에 복수하겠다는 독한 마음으로 다시 일어섰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사업에 매진했고 놀라운 성공을 거두었다. 하지만 성공의 정상에 올라섰을 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텅 비어 있었다. 돈과 명예는 그녀에게 아무런 위안도 주지 못했다. 그러던 몇 해 전 그녀는 우연한 기회에 자신의 딸 수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사실을 그리고 시댁이 아이를 어딘가로 보내버렸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알게 되었다. 그 순간부터 그녀의 삶의 목표는 오직 하나 딸 수아를 찾는 것이 되었다. 그녀는 자신의 모든 인맥과 재산을 총동원하여 딸아이의 행방을 수소문하기 시작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하고 전국 고아원과 아동보호시설을 샅샅이 뒤졌지만 아이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마치 신기루처럼 아이는 그녀의 손이 닿을 듯 말 듯한 곳에서 계속 사라져갔다. 수목원에서 본 그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 수아일까? 체리는 밤새도록 그 생각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아이의 얼굴, 특히 그 눈매와 인매가 너무나도 남편을 그리고 자신의 어린 시절을 닮아 있었다. 그리고 아이가 그토록 애지중지하던 그 인형. 어쩌면 그것이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음 날 아침 체리는 즉시 자신이 고용한 사설 탐정에게 연락하여
어제 수목원에서 본 부녀에 대해 뒷조사를 지시했다. 그녀는 탐정에게 최대한 신속하고 은밀하게 모든 정보를 알아내되 절대 그들 부녀에게 자신의 존재를 드러내서는 안 된다고 신신당부했다. 며칠 뒤 탐정으로부터 첫 번째 보고서가 도착했다. 보고서에는 박지훈이라는 남자의 궁핍한 삶과 그가 딸 박수아를 홀로 키우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수아가 자폐 스펙트럼을 앓고 있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체리는 자폐 스펙트럼이라는 단어 앞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살아왔을까? 그녀는 딸에 대한 미안함과 자신에 대한 자책감으로 눈물을 흘렸다. 보고서에는 또한 수아가 늘 가지고 다니는 별이 인형에 대한 내용도 자세히 적혀 있었다. 탐정은 그 인형이 박지훈 씨가 직접 만든 것이며 아이의 특별한 요구와 감각에 맞춰 세심하게 제작된 것이라고 보고했다. 인형의 사진을 다시 한번 자세히 살펴본 체리는 가슴을 치는 듯한 강한 전율을 느꼈다. 인형의 옷 한 구석에 덧대어진 아주 작은 담요 조각. 그것은 그녀가 아주 오래전 수아가 아기였을 때 직접 떠서 덮어주었던 담요의 무늬와 너무나도 흡사했다. 그 담요는 시댁에서 쫓겨날 때 유일하게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딸아이의 흔적이 담긴 물건이었다. 하지만 그마저도 몇 년 전 이사를 하다가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다. 어떻게 이런 우연이 있을 수 있을까? 박지훈이라는 남자가 어떻게 그 담요 조각을 가지고 있었으며 그것을 인형에 사용하게 된 것일까? 체린의 머릿속은 수많은 의문과 가정들로 복잡하게 얽혀 들어갔다. 그녀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의 딸을 7년 동안 애타게 찾아 헤맨 그 아이를 직접 만나 확인해야만 했다. 설령 그 아이가 자신의 딸이 아닐지라도 이 기나긴 기다림과 고통스러운 희망에 종지부를 찍어야 했다. 체리는 비서에게 당장 희망동으로 갈 준비를 하라고 지시했다. 그녀의 마음은 기대와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슬픔으로 격렬하게 요동치고 있었다. 그녀는 차 안에서 연신 마른 침을 삼키며 창밖만 바라보았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사랑이 어쩌면 저 낡고 허름한 골목길 끝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이었다. 그녀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이 바로 눈앞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다음날 오후 한채린 회장의 검은색 세단이 희망동의 비좁고 가파른 골목길을 조심스럽게 올라오고 있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그녀가 평생 살아온 화려한 세계와는 너무나도 달랐다. 금방이라도 무너질 듯한 낡은 집들, 아무렇게나 널려있는 쓰레기 더미, 그리고 희망이라는 이름이 무색할 만큼 절망과 가난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워진 동네. 체리는 자신도 모르게 미간을 찌푸렸다. 정말 만약에 이곳에 자신의 딸이 살고 있다면 그녀는 차마 다음 생각을 이어갈 수 없었다. 차는 박지훈 씨의 집에서 조금 떨어진 골목 어귀에 멈춰 섰다. 체리는 비서에게 차에서 기다리라고 지시하고 어제 탐정에게서 건네받은 주소와 사진 속 아이의 모습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손바닥에서는 식은땀이 흘렀지만 그녀는 애써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다. 그녀는 탐정이 알려준 반지하방 창문 근처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다행히 창문은 아주 조금 열려 있었고 그 틈으로 방 안의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방 안은 생각보다 더 어둡고 좁았다. 그리고 그 안에 그녀가 어제 수목원에서 보았던 그 아이 박수아가 앉아 있었다. 아이는 여전히 그 독특한 모양의 헝겊 인형을 품에 꼭 안고 있었다. 체리는 숨을 죽인 채 아이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다. 아이는 무언가에 집중한 듯 작은 입술을 오물거리며 인형에게 말을 걸고 있는 듯 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소리였지만 그 모습이 너무나도 사랑스러우면서도 가슴 아팠다. 자신의 딸일지도 모르는 아이가 이렇게 어둡고 초라한 곳에서 저런 낡은 인형 하나에 의지하며 살아가고 있다니.
죄책감과 안타까움이 해일처럼 그녀를 덮쳐왔다. 그때 박지훈 씨가 방 안으로 들어오는 모습이 보였다. 그는 일터에서 막 돌아온 듯 작업복 차림이었고 얼굴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하지만 그는 수아를 보자마자 언제 그랬냐는 듯 환하게 웃으며 아이에게 다가갔다. 우리 수아 아빠 기다렸어. 별이랑 뭐하고 놀았어. 지훈 씨는 자연스럽게 수아 옆에 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다. 수아는 아빠의 등장에 잠시 고개를 돌렸지만 이내 다시 별이 인형에게로 시선을 돌렸다. 지훈 씨는 그런 수아의 모습에 익숙한 듯 인형에게 말을 걸기 시작했다. 별아, 오늘 우리 수아랑 뭐하고 놀았니? 수아가 별이 맛있는 거 줬어. 할아버지가 별이 예쁜 옷 만들어줄까? 그는 마치 별이 인형이 정말 살아있는 존재라도 되는 듯 다정하고 장난기 넘치는 목소리로 인형에게 말을 걸었다. 그리고 놀랍게도 수아는 아빠의 말에 반응하듯 별이 인형을 살짝 움직이거나 아주 작은 소리로 옹갈거렸다. 그 모습은 분명 부녀 간의 소통이었고 그 중심에는 바로 저 낡은 헝겊 인형이 있었다. 체리는 그 광경을 믿을 수 없다는 듯 바라보았다. 가난하고 배운 것 없어 보이는 저 남자가 자폐 스펙트럼을 가진 아이와 저토록 자연스럽고 깊이 있게 교감하고 있다니. 그리고 저 인형은 대체 무엇이기에 아이가 저렇게 애착을 보이는 것일까? 그녀는 어제 탐정의 보고서에서 읽었던 내용을 떠올렸다. 박지훈 씨가 직접 만든 인형. 아이의 감각과 특성에 맞춰 세상에 단 하나뿐인 인형을 만들어 주었다는 그 믿기 힘든 이야기. 체린의 마음속에서 복잡한 감정들이 소용돌이쳤다. 만약 저 아이가 정말 자신의 딸이라면 지난 7년간 자신은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주지 못했다. 아이가 가장 필요로 했던 따뜻한 보살핌과 이해, 그리고 사랑을 저 가난한 남자가 대신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녀는 질투심과 함께 깊은 부끄러움을 느꼈다. 자신의 막대한 재산과 능력으로도 해내지 못한 일을 저 남자는 가난 속에서도 오직 사랑 하나만으로 해내고 있었다. 한참 동안이나 그들 부녀의 모습을 지켜보던 체리는 더 이상 망설일 시간이 없다고 판단했다. 그녀는 직접 저 남자와 아이를 만나 모든 것을 확인해야만 했다. 그녀는 떨리는 발걸음을 옮겨 반지하 방의 낡은 현관문 앞에 섰다. 그리고는 심호흡을 한번 크게 하고 조심스럽게 문을 두드렸다. 계십니까? 박지훈 씨 되십니까? 안에서 인기척이 들리더니 잠시 후 문이 삐걱거리며 열렸다. 문을 열고 나온 것은 박지훈 씨였다. 그는 갑작스러운 방문객의 모습에 조금 놀란 듯했지만 이내 침착하게 물었다. 누구신지요? 체리는 박지훈 씨의 얼굴을 정면으로 마주하자 순간 말을 잃었다. 사진으로 보았을 때보다 훨씬 더 지치고 초췌해 보였지만 그의 눈빛만은 이상하리만큼 맑고 강직해 보였다. 그리고 그의 뒤편 방 안에서 별이 인형을 꼭 안은 채 호기심 어린 눈으로 자신을 바라보는 작은 아이 수아. 체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간신히 입을 열었다. 저는 한채린이라고 합니다. 실례지만 박수아 양에 대해 여쭈어볼 것이 있어서 왔습니다. 그녀의 말에 박지훈 씨의 표정이 순간 굳어졌다. 그의 눈빛에 경계심이 스쳐 지나갔다. 우리 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체리는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혹시 수아 양이 가지고 있는 저 인형에 대해 조금 여쭈어봐도 될는지요? 아주 특별해 보여서요. 그녀는 일부러 인형 이야기를 먼저 꺼냈다. 그것이 이 어색하고 긴장된 만남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박지훈 씨는 그녀의 의도를 알 수 없다는 듯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별이 인형을 바라보는 수아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의 대답과 함께 세 사람의 운명을 뒤흔들 거대한 폭풍의 서막이 조용히 열리고 있었다. 박지훈 씨는 한채린 회장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별이 인형을 바라보는 딸 수아의 평온한 얼굴을 보고는 마음을 가다듬었다.
그는 자신의 딸에게 이 인형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그리고 이 인형에 얼마나 많은 사랑과 정성이 담겨 있는지 이 낯선 방문객에게 조금이나마 알려주고 싶었다. 이 인형은 제가 직접 만들었습니다. 지훈 씨가 담담하게 입을 열었다. 우리 수아가 다른 아이들하고는 조금 달라서 일반 장난감에는 통 관심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늘 불안해하고 작은 자극에도 힘들어했죠. 그래서 아이에게 위안이 될 만한 아이만의 친구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는 별이 인형을 가리키며 체린에게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인형의 몸통에 사용된 부드러운 극세사천은 수아가 가장 좋아하는 감촉이었고, 인형의 머리카락으로 사용된 낡은 털실은 수아가 어릴 적부터 가지고 놀던 것이었다. 인형의 눈을 대신한 반짝이는 단추는 수아가 햇빛에 반사되는 것을 보며 유일하게 미소를 짓던 물건이었고, 인형 옷 한쪽에 꿰매어진 작은 담요 조각은 수아가 아기였을 때 덮었던 이제는 색이 바래고 헤어졌지만 아이가 유독 애착을 보이던 것이었다. 이 담요 조각은 지훈 씨가 말을 이어가려 할 때였다. 갑자기 한채린 회장이 숨 막히는 듯한 소리를 내며 그의 말을 끊었다. 그녀의 얼굴은 믿을 수 없다는 듯한 경악과 엄청난 충격으로 하얗게 질려 있었다. 그녀의 눈에서는 굵은 눈물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렸다. 그 담요. 채린이 떨리는 손으로 별이 인형의 옷에 달린 작은 담요 조각을 가리켰다. 그건 제가 우리 수에게 직접 떠줬던 담요예요. 제가 밤새워 만들었던 세상에 단 하나뿐인 노란색 아기별 무늬 담요. 그녀의 절규에 가까운 외침에 지훈 씨는 물론 방 한구석에서 그들을 지켜보던 수아마저도 깜짝 놀란 듯 몸을 움찔했다. 지훈 씨는 도무지 상황을 이해할 수 없었다. 이 여인이 어떻게 수아의 아기 담요를 안단 말인가. 그 담요는 수아 엄마가 세상을 떠나기 전 아이를 위해 남겨둔 유일한 유품이라고만 알고 있었는데, 체리는 더 이상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그 자리에 주저앉아 오열하기 시작했다. 그녀의 울음소리에는 지난 7년간의 그리움과 고통 회한,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 믿을 수 없는 기적에 대한 모든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저는 수아 엄마예요. 마침내 그녀의 입에서 충격적인 고백이 터져 나왔다. 당신 딸 수아가 바로 제 딸이라고요. 제가 7년 동안 하루도 잊지 못하고 찾아 헤맨 제 목숨보다 소중한 딸 김수아란 말입니다. 지훈 씨는 마치 망치로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한 충격에 휩싸였다. 지금 이 여인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인가? 수아 엄마라니. 수아 엄마는 분명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고 알고 있었는데,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아 엄마라니요.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수아 엄마는 분명. 체리는 눈물을 훔치며 힘겹게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녀의 남편, 즉 수아의 친아버지는 젊은 나이에 불의의 사고로 세상을 떠났고, 당시 너무 어리고 힘이 없었던 그녀는 막강한 권력을 가진 시댁에 의해 강제로 아이를 빼앗겼다는 것. 시댁에서는 그녀에게 아이를 잘 키울 능력이 없다며 아이는 자신들이 알아서 잘 키울 테니 다시는 찾아오지 말라고 협박했다는 것.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들은 체린에게 수아가 병으로 죽었다는 거짓 소식까지 전하며 그녀를 영원히 절망 속에 가두려 했다는 핏빛 과거를 털어놓았다. 저는 그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매일 밤 수아를 부르며 울었고 제 삶은 지옥과 같았습니다. 체린은 흐느끼며 말을 이었다. 하지만 몇 해 전 우연히 제 딸 수아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시댁이 아이를 어딘가 먼 곳으로 보내버렸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부터 저는 제 모든 것을 걸고 딸을 찾아 나섰습니다. 지난 몇 년간 단 하루도 편히 잠들지 못하고 전국을 헤매고 다녔어요. 내 딸 수아를 찾는 것이 제 삶의 전부였으니까요. 제 잃어버린 사랑, 제 모든 것을 되찾는 길이었으니까요. 지훈 씨는 체린의 처절한 고백을 들으며 할 말을 잃었다.
그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혼란스러웠다. 그렇다면 자신이 지난 몇 년간 수아 엄마의 유품이라고 믿고 소중히 간직했던 그 다묘 조각은 바로 이 여인의 것이었단 말인가? 그리고 수아는 자신이 입양한 아이가 아니라 이 여인이 그토록 애타게 찾아 헤매던 친딸이었단 말인가? 그는 수아를 바라보았다. 아이는 여전히 별이 인형을 꼭 끌어안은 채 방 안의 무거운 공기와 어른들의 격한 감정에 어쩔 줄 몰라 하며 불안한 눈빛으로 그들을 번갈아 보고 있었다. 아이의 작은 어깨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지훈 씨의 마음속에서 수많은 감정들이 교차했다. 분노 연민 혼란, 그리고 수아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깊은 두려움. 그는 수아를 자신의 친딸 이상으로 사랑했고 수아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동시에 딸을 잃고 7년간 지옥 같은 시간을 보냈을 이 여인의 고통 또한 너무나도 절실하게 느껴졌다. 체리는 무릎을 꿇다시피 지훈 씨에게 다가와 그의 손을 잡았다. 선생님, 제발 제가 우리 수아를 한번 안아봐도 되겠습니까? 제 딸을. 단 한 번만이라도 제 품에 안아보고 싶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간절했고 그 안에는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의 모든 사랑과 고통이 담겨 있었다. 지훈 씨는 차마 그녀의 부탁을 거절할 수가 없었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체리는 떨리는 발걸음으로 수에게 다가갔다. 수아는 낯선 여인의 접근에 잔뜩 긴장한 듯 별이 인형을 더욱 꽉 끌어안았지만 이상하게도 뒷걸음치거나 울음을 터뜨리지는 않았다. 체리는 수아 앞에 조심스럽게 무릎을 꿇고 앉아 아이와 눈높이를 맞추려 애썼다. 수아야, 엄마야, 엄마가 너무 늦게 와서 미안해. 우리 아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녀는 떨리는 손을 뻗어 수아의 작은 뺨을 어루만졌다. 그 순간 수아의 작은 몸이 아주 미세하게 떨리는 것을 지훈 씨는 보았다. 아이는 엄마의 손길을 거부하지 않았다. 오히려 아주 오래전 아주 깊은 기억 속에 묻어두었던 어떤 감각을 되찾으려는 듯 가만히 엄마의 손길을 느끼고 있었다. 체리는 마침내 수아를 자신의 품에 가만히 끌어안았다. 7년이라는 긴 세월을 뛰어넘어 엄마와 딸이 기적처럼 다시 만나는 순간이었다. 방 안에는 두 사람의 흐느낌 소리와 함께 그들을 지켜보는 지훈 씨의 무거운 침묵만이 감돌았다. 별이 인형은 수아와 체린의 품 사이에서 마치 이 기적적인 재회의 증인이라도 되는 듯 조용히 놓여 있었다. 운명은 때로 잔인했지만 아주 가끔은 이렇게 눈물 겹도록 아름다운 기적을 선물하기도 하는 모양이었다. 한채린 회장과 딸 수아의 기적적인 재회의 순간이 지나고 박지훈 씨의 작은 반지하 방에는 어색하지만 따뜻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체리는 여전히 수아를 품에서 놓지 못했고 수아 역시 처음의 긴장감은 사라진 채 엄마의 품에 낯설지만 편안하게 기대어 있었다. 별이 인형은 두 사람 사이에서 마치 오래된 가족 사진처럼 그 순간을 함께하고 있었다. 그날 밤 체린과 지훈은 수아가 잠든 후 아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누었다. 체리는 지난 7년간 딸을 찾아 헤매며 겪었던 고통과 절망, 그리고 마침내 딸을 찾았을 때의 벅찬 감격을 솔직하게 털어놓았다. 지훈 씨는 그녀의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한 아이의 어머니로서 그녀가 겪었을 아픔에 깊이 공감했다. 선생님, 체린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우리 수아를 제가 데려가도 되겠습니까? 서울에 가면 더 좋은 환경에서 치료도 받게 하고 수에게 맞는 특수 교육도 시키고 싶습니다. 물론 선생님과 할머님께서 언제든 수아를 보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훈 씨는 이미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그 말을 직접 들으니 가슴 한구석이 아려왔다. 수아 없는 삶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지만 그는 딸아이의 미래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그 아픔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렇게 하십시오, 회장님. 지훈 씨가 어렵게 입을 열었다. 수아가
더 좋은 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랄 수만 있다면 저는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다만 아이가 갑작스러운 변화에 힘들어하지 않도록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진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그의 말에 체리는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지훈 씨의 깊은 배려와 딸을 향한 니에치조건 없는 사랑에 다시 한번 감동했다. 그녀는 이 남자에게 그리고 수아를 길러주신 할머니에게 평생을 다해도 갚지 못할 빚을 졌다고 생각했다. 다음 날부터 체리는 약속대로 수아를 위한 준비를 시작했다. 그녀는 서울에 있는 자신의 집에 수아를 위한 방을 꾸미고 국내 최고의 아동 심리 전문가와 자폐 스펙트럼 전문 의사를 수소문했다. 하지만 그녀는 서두르지 않았다. 그녀는 지훈 씨의 조언대로 수아가 새로운 환경에 천천히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기로 했다. 그녀는 매일 희망동을 찾아와 수아와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수아가 낯설어하며 별이 인형 뒤에 숨기도 했지만 체리는 지훈 씨에게서 배운 대로 인내심을 가지고 천천히 다가갔다. 그녀는 수아가 좋아하는 동요를 함께 불러주고 별이 인형에게 말을 걸며 아이와 소통하려 애썼다. 지훈 씨는 그런 그들 모녀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때로는 서툰 체린에게 조용히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체린은 지훈 씨의 헌신적인 사랑과 수에 대한 깊은 이해에 감탄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녀는 자신이 그동안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그리고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깨달아가고 있었다. 그녀가 그토록 찾아 헤맸던 사랑은 돈이나 명예 혹은 화려한 관계 속에 있는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바로 지금 눈앞에 있는 가난하지만 누구보다 순수하고 강인한 이 남자와 그의 사랑으로 조금씩 마음을 열어가는 작은 딸아이의 모습 속에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수아는 마침내 체린에게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아이는 이제 체린의 손을 잡고 함께 산책을 하기도 했고 가끔은 그녀의 무릎에 기대앉아 그녀가 읽어주는 동화책을 듣기도 했다. 물론 그 중심에는 늘 별이 인형과 지훈 씨가 함께 있었다. 마침내 수아가 서울로 떠나는 날이 왔다. 지훈 씨는 딸아이를 위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을 준비했다. 그것은 별이 인형과 똑같은 청화실로 만든 작은 가방이었다. 수아가 좋아하는 간식과 작은 그림책, 그리고 지훈 씨가 밤새워 그린 아빠와 딸, 그리고 별이 인형이 함께 웃고 있는 그림이 들어있었다. 수아의 아빠는 항상 수아 편이야.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빠는 우리 수아를 사랑하고 응원할 거야. 알았지? 지훈 씨는 딸아이를 꼭 끌어안으며 속삭였다. 수아는 아빠의 품에 안겨 작은 어깨를 들썩이며 울었지만 고개를 끄덕였다. 체리는 그들 부녀의 가슴 아픈 이별을 지켜보며 함께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지훈 씨에게 다가가 그의 손을 잡고 말했다. 선생님, 이 은혜 평생 잊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수아를 행복하게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선생님께서도 이제는 좀 더 편안하고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녀는 지훈 씨에게 거액의 돈을 제시하려 했지만 지훈 씨는 단호하게 거절했다. 대신 그는 체린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자신이 계속해서 수아와 별이 인형 같은 특별한 아이들을 위한 장난감을 만들 수 있도록 작은 작업 공간과 최소한의 지원만 해달라는 것이었다. 그는 돈이 아니라 자신의 재능과 사랑을 통해 다른 아이들에게도 작은 희망을 선물하고 싶었던 것이다. 체리는 그의 고귀한 마음에 다시 한번 깊은 감동을 받았고 그의 부탁을 기꺼이 들어주기로 약속했다. 그녀는 희망동 근처에 지훈 씨를 위한 작은 공방을 마련해 주었고 그가 아이들을 위한 창작 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모든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 1년이 지났다. 수아는 서울에서 엄마 체린의 극진한 보살핌과 전문적인 치료 덕분에 눈에 띄게 좋아졌다. 아이는 여전히 말이 많지는 않았지만 이제는 사람들과 눈을 맞추고 간단한 의사 표현도 할 수 있게 되었다.
특수학교에도 입학하여 새로운 친구들도 사귀었다. 물론 아이의 곁에는 늘 별이 인형이 함께였다. 지훈 씨는 자신의 작은 공방에서 아이들을 위한 특별한 장난감을 만들며 새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그의 공방은 별이 공방이라는 이름으로 불렸고 자폐 아동이나 장애 아동을 둔 부모들 사이에서 입소문이 나기 시작했다. 그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수아를 통해 얻었던 사랑과 희망을 다른 아이들에게도 나누어 주고 싶다는 마음으로 그 일을 계속했다. 체리는 주말마다 수아를 데리고 지훈 씨의 공방을 찾았다. 세 사람은 함께 그림을 그리거나 새로운 장난감을 만들거나 혹은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들의 모습은 여느 평범한 가족처럼 따뜻하고 행복해 보였다. 체리는 더 이상 과거의 어둠 속에서 방황하지 않았다. 그녀는 딸 수아와 그리고 지훈 씨와의 관계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의 의미를 찾았던 것이다. 그녀는 또한 자신의 재산을 활용하여 자폐 아동지원재단을 설립하고 지훈 씨와 함께 더 많은 아이들에게 희망을 선물하는 일에 앞장섰다. 어느 화창한 봄날, 오후 지훈 씨의 공방마당에는 따스한 햇살이 가득했다. 수아는 엄마 체린이 사준 예쁜 원피스를 입고 별이 인형을 품에 안은 채 지훈 씨가 만들어준 작은 그네를 타고 있었다. 아이의 얼굴에는 해맑은 웃음이 가득했고 그 웃음소리는 봄바람을 타고 멀리 퍼져나갔다. 지훈 씨와 체리는 그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보며 서로에게 미소를 지었다. 가난한 아빠가 딸을 위해 만든 작은 헝겊 인형 하나. 그 인형은 닫혔던 마음의 문을 열고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했으며 절망 속에 있던 사람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선물했다. 그리고 마침내 서로 다른 세상에 살던 사람들을 사랑이라는 또 다른 이름으로 단단히 연결해 주었다. 그들의 미래는 이제 막 함께 만들어가는 아름다운 약속의 무지개처럼 찬란하게 빛나고 있었다.